밤새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고 있는데 오늘은 전국에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를 시도하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395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50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규모는 이틀 연속 400명대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이 100만 명분으로 늘어나서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들에게 접종될 계획입니다. 지난주부터 도입된 자녀 백신 앱이 접속 폭주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시민들에게 자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응답자 절반이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한 유예 기간이 끝나서 내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물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31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80명, 20일 만에 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백신 1차 접종률은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0명,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을 밑돈 건 지난 10일 463명 이후 20일 만입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 집계된 수치여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는 여전히 700명대를 찍을 정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백신 누적 접종자 수는 약 540만 명으로 접종률 10.5%를 기록했습니다. 2차까지 마친 사람은 214만여 명, 인구 대비 4.2%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1,300만 명 1차 접종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은 집단 면역 달성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방역의 실천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7월에는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6월 한 달간 남은 760만 명이 접종을 마치려면 하루에 25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처음 반입되는 등 상반기 백신 물량은 차질이 없을 걸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예약률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했거나 예약한 사람은 1,159만 명, 목표치에서 여전히 140만 명 모자랍니다. 결국 접종 대상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층 예약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백신 예약률은 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상반기 안에 1,300만 명 접종에 성공해도 접종률은 25%에 그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계 결과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9명보다 54명이 줄어든 겁니다. 대구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심야 영업 제한 조치를 한 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이슬람 사원 관련 감염과 대구 동구 지인 모임 집단 감염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한 주를 영국 변이 바이러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PC방 등의 심야 영업 제한 조치도 일주일 더 이어갑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는 총 60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달에만 309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모두 96명으로 하루 평균 13.7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골프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들과 관련해서 종사자와 고등학교 학생 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골프 모임과 식당 확진자들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구 괴정동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 부부가 확진됐으며 방역 당국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이 100만 명분으로 늘어나서 이번 주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네, 딱 한 번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인데 정부는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한미한국 실무협의 결과 이보다 늘어난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이 이번 주 군용기를 통해 국내로 들어옵니다. 얀센 백신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한 번만 맞으면 돼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혈전증 논란이 있어 국내 30세 미만 장병에게 쓰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얀센 백신으로 접종 속도를 높였지만 희귀혈전증 논란으로 한때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30세 이상 우리 군 장병 가운데 11만여 명은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30세 이상의 예비군 53만 명, 민방위 대원 304만 명, 국방 외교 관련자 13만 명 중 예약 순서에 따라 우선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공유한 얀센 백신은 6월 중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거쳐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받습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 4천여 명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모더나 백신 개별 계약분 일부가 오늘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중대본은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백신 5만 5천 회분은 내일 낮 12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30살 미만 진료 보조자 등이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예약자가 오지 않거나 몸 이상으로 접종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백신을 잔여 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YTN이 시민들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응답자 절반은 맞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예약 접종을 위한 카카오 웹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도입된 잔여 백신 앱은 몰려든 접속자들로 한때 먹통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만 2천 명 정도가 더 예비 명단이라든지 잔여 백신 앱을 통해서 실제로 잔여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맞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30% 가까이는 접종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0%는 접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4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50대와 60대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30대는 잔여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40%가 안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잔여 백신에 그쳤지만 나이대별로 진행되는 전체 백신 접종률 추이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청년층 대상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접종 의사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70% 가까이가 맞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휴일을 맞아 도심 명소마다 봄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이럴수록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거리 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선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코엑스 행사장. 이른 아침부터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행분들이셔도 일행분들 간 각자 거리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이곳을 찾는 관람객만 4만여 명.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체온 측정 외에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관람객들은 입장 전에 이런 바코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행사장에 들어갈 때는 이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행사장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인원을 제한해 효과적인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이 어느 곳보다 그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전시장 내부에서까지 안전 그런 수칙 같은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행사를 보러 온 시민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소독제랑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그래도 거리 두기 잘 유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안심은 돼요. 어린이 대공원에도 하루 3만 명 정도가 찾았는데 특히 가족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이에 맞춰 공원 측은 새로운 거리 두기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사람이 몰리는 대기 공간에는 거리를 둘 수 있게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최대 4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벤치나 그늘막도 교체했고 사이 간격도 넓어졌습니다. 잔디밭에는 3m 간격의 동그라미가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고 쉴 때 좀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지금 시민들은 거리 두기 환경 개선과 함께 원래 일상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마스크 벗고 가족들이랑 같이 산책했으면 좋겠고. YTN 김철입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오는 7월 중순까지 적어도 성인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되는 경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솔리 의장은 지금까지 유럽 전체에 코로나19 백신 2억 3,700만 회분이 공급됐다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에 빠른 진전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에 따라 유럽인들은 곧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의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둔 다음 달까지로 긴급 사태가 다시 연장됐지만 영업 제한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감염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규제는 푸는 모순 속에 코로나19 상황이 일본 정부 기대만큼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 정도를 빼면 도쿄는 올해 내내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령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또 한 차례 연장되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疲れでみんな困ってる生活困ってる人いっぱいいますからね。感染者も減ってない中で、減らすには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かないと言っていかないので。 이런 상황 속에 각종 상업시설의 영업 규제는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휴업 대상이던 백화점은 오는 1일부터 평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영화관 등도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긴급사태 연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말 외출 인파가 늘었습니다. 길어지는 긴급사태로 국민의 긴장감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 상황을 크게 개선해 올림픽 취소 여론을 가라앉히겠다는 스가 총리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多くの方々から不安や懸念の声があることは承知しています。そうした声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関係者と協力しながら安全安心の大会に向けて 전염력이 높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47개 지자체장이 모인 전국지사회는 입국 규제와 공항 검역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긴급 제언을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정부 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그제까지 87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보건당국은 그제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320명과 공식 수치에 미반영된 확진자 166명, 해외 유입 환자 7명 등 전체 확진자 수가 모두 493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36살 남성이 기침 등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확진된 지 하루 만에 숨지는 등 사망자가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대도시 광저우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광저우 정부는 리완구 5개 지역 주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가족 가운데 한 명은 매일 생필품을 살 때 외출할 수 있다고 공식 메신저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지난 2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그제 하루 무증상 감염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7%포인트 내린 56.3%,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로 집계됐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 간 격차가 11주 만에 1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0.3%포인트 내린 35.6%로 집계됐고 민주당은 0.8%포인트 오른 30.5%를 기록하면서 3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11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7.1%와 6.5%, 정의당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도 국제사회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개최 선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 분야 다자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서 오늘은 분야별 토론과 정상 토론에 이어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각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 국제기구 소장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정상 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합니다.
토론 세션에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 크리스틸 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이 참여해서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 민간 협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밤 11시부터는 폐회식과 함께 이번 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른바 이준석 돌풍과 함께 5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뽑은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열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들은 호남과 청년층을 상대로 일제히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는데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5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호남의 심장,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 연설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른바 서진 정책을 반영하듯 순서대로 단상에 오른 후보들은 저마다 구애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내각의 30%는 호남 출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의 힘도 없다는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꽂는 비례대표제 이건 안 됩니다. 이 호남에 대한 홀대 정책 분명히 바로 잡을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첫 세대라고 자부합니다. 이 전라북도 군산시 명예 시민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명예 면민입니다.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를 상대로도 마찬가지. 청년 정책 마련과 정치 참여 확대를 약속하는 등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진행 중인 치열한 신구 대결 속 최근 후보 사이에선 계파 갈등이 불거졌던 상황. 연설회인 만큼 후보 간의 격론은 없었지만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중진 후보들은 경험과 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플이 어렸을 때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예 이준석 후보는 연설 시작부터 계파 논쟁을 부추겼던 중진들을 꼬집었습니다. 지난 며칠 참 개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행하다 보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후보들은 3차례의 전국 순회 합동 연설과 5차례의 TV 토론 등을 통해 경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나경원 후보를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40.7%로 집계됐습니다. 2위인 나경원 후보 지지율은 19.5%로 오차 범위 밖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의 순이었습니다. 네, 특히 응답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340명으로 한정해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선두였고 나경원 후보가 2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됐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일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율이 중과되면서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면서 이후에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 파느니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율을 높이면서 1년 안에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걱정해 매물을 쏟아내고 그에 따라 집값이 내려갈 거란 정부의 기대는 결국 빗나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매달 감소해 지난달엔 3,600여 건에 그치며 작년 12월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른바 거래 절벽 속에 서울 아파트 매물 역시 한 달 전보다 4%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서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오름폭을 줄였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이번 달 서울 집값은 한 달 전보다 0.8% 오르며 석 달 연속 줄었던 오름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KB가 4천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역시 소폭 오르며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 매물이 많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물건 부족 현상 그리고 매도자 우위의 호가 강세가 이어지면 거래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6월에 오를 세금까지 반영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분위기도 감지되면서 서민 주거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웬만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부터 맺은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시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의 경우 계약금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화가 없는 갱신 계약이나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시행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이 공급 축소나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들을 전세 계약에서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소액 임차인들의 어떤 이 임대차 고통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임대차 신고에도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액 계약이나 갱신 계약 등도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최근 꾸준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15,700여 가구로 전달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019년 7월 62,700여 가구에서 올해 3월 15,200여 가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달 소폭 반전한 겁니다.
주택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소화되고 있었는데 지난달이 변곡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동향을 더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나와서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8시부터 오늘 새벽 3시 20분까지 19시간에 걸쳐서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법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기 중앙지검장에 누가 임명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27일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인사위를 마친 법무부는 인사 발표 시기를 6월 초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월요일 이후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임 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의 후임입니다. 앞서 2차례 유임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번엔 교체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되 법무연수원장같이 수사 지휘하지 않는 자리로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후임으로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 지검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판사 동양 문건을 대검에 제보했고 김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인물입니다. 이 검찰국장은 서울 남부지검장 당시 추 전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던 라임의 검사 로비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총장 의견을 투명하게 듣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적체를 언급하며 큰 폭의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기수 파괴 논의가 고검장들에 대한 용태 압박이라는 일선 반발 속에 이번 주 초 고위직들의 줄서표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요. 김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임했던 게 드러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관 예우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김호수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에 추가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모두 32명인데요. 정부 출범 초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최근 김부겸 총리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강했고 여론까지 갈라졌던 조국 장관 때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네, 정부 여당의 독선인지 야당의 발목 잡기인지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임기 말 국회와의 협치는 물론 국정 동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밤사이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온 뒤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은 흐리겠지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 광주는 무려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면 지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약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에는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북부,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따뜻하겠고 남부지방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노동자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졌고 충남 아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눌려 숨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울주군 고려하연 온산 재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노동자들이 재처리 공정 관련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중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곳입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고 사람이 2명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가스 이렇게 질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갔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가스 중독한 소견이 좀 나왔었고요. 충남 아산에서는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산업용 로봇 설비에 눌려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카자흐스탄인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사고는 잠시 화장실을 간 동료가 담당하던 일을 숨진 노동자가 해주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화 설비 공정이었지만 용접을 마친 자동차 부품을 옮겨주는 마지막 작업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용 로봇이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 CCTV와 목격자가 없어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기계 작동 오류인지 기계 조작 오류인지 아니면 안전관리 소홀이 결합돼서 일어난 사고인지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 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남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피해자는 여배우가 조폭을 동원해 보복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취재진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팔에 잔뜩 문신한 남성이 차량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을 마구 폭행합니다. 맞는 남성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지만 주먹질은 멈추질 않습니다. 내려봐. 아, 이거 다 있어. 너 뭐 모르고 되는 거 같아?
차 밖으로 나오라며 머리채를 거세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조수석에 함께 있던 친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폭행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앞에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8일 새벽 3시쯤. 피해자는 서울 청담동 공원 앞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는데 문신한 남성이 오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피해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일행과 함께 타고 온 차량 석대로 이 차량을 앞뒤로 둘러싼 뒤 이 창문을 통해 피해 남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배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배우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SNS에 이 여배우의 갑질 폭로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처음 발단은 제 친구 가게에 연예인 협찬이 안 되냐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다른 가게들은 테이블을 주는데 왜 안 주는 거냐 공익 제보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폭로글을 본 여배우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위치를 알려주자 채 20분도 되지 않아 가해 남성이 나타났다고 피해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은 탓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맞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코는 코피대로 계속 나고 있고 머리채는 머리채로 계속 뜯겨 나가서. 하지만 여배우 측은 폭로글에 대한 억울함을 친한 지인인 가해자에게 설명했을 뿐 보복 폭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얘가 있는 대로 갔죠. 저는 이게 협박당하고 있다, 무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 없고. 경찰은 폭행 혐의로 30대 가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양측 진술을 종합해 여배우를 폭행 교사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네, 손 씨 실종 당에 사라진 이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의 의문을 풀 중요 단서로 꼽혀왔는데요. 이 내용을 신중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30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잠이 들었던 A 씨는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새벽 4시 반쯤 혼자 귀가했고 A 씨의 휴대전화는 사라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과음을 해 전화기가 바뀐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해 실종 당일 오전까지 한강공원 인근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수색을 계속해왔습니다. 해군과 민간 잠수사까지 동원됐지만 그동안 A씨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 씨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A씨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휴대전화를 습득했고 이를 제출받은 한강 안내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분실한 A씨의 휴대전화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였는데 충전을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전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A씨의 휴대전화가 맞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 단서로 꼽혀온 A씨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손 씨 유가족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조작하고 갖다 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의혹이 더 많은 게 굳이 그대로 막 좋아할 수는 없죠. 경찰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정확한 습득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혈흔 감식 등을 진행해 남은 의혹을 밝힐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은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마이애미 한 연회장 앞에서 용의자 3명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북서부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이 건물 연회장 앞에서 무장귀한 3명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중태입니다. SUV 차량을 타고 온 무장 괴한들은 연회장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연회장에선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래퍼들의 라이브 공연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During the concert, patrons were standing outside of the business when a white SUV pulled up
where 3 subjects stepped out of the vehicle with assault rifles and handguns and began shooting indiscriminately into the crowd. 마이애미시에서는 이틀 전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들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This type of gun violence has to stop. Every weekend it's the same thing. This is targeted. This is definitely not random. 미국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총기 사고나 총기 범죄 등으로 숨진 사람이 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마련해 의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지만 총기 소유 허용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당일 새벽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내놓고 초신선 상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선식품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개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에 갓 수확한 싱싱한 방울토마토가 그날 오후 바로 매장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틀이 걸렸던 유통시간이 반나절로 대폭 줄은 겁니다. 제가 과일이나 채소는 항상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새벽에 딴 상추와 시금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마트에서 당일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장과 가까운 산지와 농가에서 상품을 확보함으로써 운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산란 일주일쯤 뒤부터 판매되던 달걀이 산란 당일 매장 진열대에 올라왔습니다. 신선함을 내세우자 매출도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판매하는 달걀은 판매 시작 때보다 매출이 무려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초신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당일 수확한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 당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이 이번엔 초신선 전략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여전히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점 전략 부분이거든요. 특히 오프라인이 전통적으로 그동안 신선식품에 관련된 소싱을 잘해왔고 또 그와 관련돼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 속도전이 초신선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고객의 식탁에 싱싱한 상품을 올려놓기 위한 또 다른 속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5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400명대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LH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200kg짜리 돌에 맞아 숨졌는데 이 건설사가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서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종용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했다는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탄 승용차가 건물 지하에서 나옵니다.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서는 자정을 넘겨 날이 밝기 직전까지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후 경찰은 처음으로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요청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서초서가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 이 차관이 경찰 간부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마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경찰 진상조사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서초서 수사관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튿날 형사과장이 휴일인데도 출근해서 이 차관의 혐의와 관련한 판례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서초서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계 유력 인사임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서 관계자 3명이 최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에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고 새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흘 전 사의를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오르게 됩니다.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는데 실제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됐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또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아져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다음 달 1일 확정됩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구간 공동주택 59만 호가 0.05%포인트 세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세율은 0.6에서 3.0%로 오르고 3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1.2에서 6%가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현행 9억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유지하되 장기 거주 공제와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3,0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에 올해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도외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 초단기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하는 경우 전체 거주일수가 30일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3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족 형태 변화는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비혼 독신이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2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가구는 31%로 2015년보다 12%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1인 가구 급증입니다. 5년 전만 해도 21%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3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생활이 주된 사유는 학업이나 직장, 배우자의 사망 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의 비율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혼 독신이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데 동의하는 2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비혼 동거는 40% 넘게, 방송인 사유리 씨가 택한 비혼 출산에는 23%가 찬성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동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무자녀 생활은 전체 가구의 28%가 동의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차별 폐지 의견도 35%가 넘습니다. 사실혼이라든지 비혼 동거 가족을 가족의 개념에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인데요.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합리적인 대안이 달라지는 가족 개념에도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12살 미만 아이 돌봄은 70% 넘게 여성이 도맡아 양육 분야에서 성별 고정관념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 발표될 신규 확진 환자가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계 결과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449명보다 54명 줄어든 겁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68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 12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대구 유흥주점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이슬람 사원과 식당 관련 감염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대구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와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하는 대책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 집단 감염. 열흘 남짓한 기간에 23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탓에 확진자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대구 곳곳에 퍼졌습니다.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 달성군 이슬람 사원 관련 감염, 또 대구 동구 식당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까지 영국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연에서 검사한 결과는 또 이슬람 관련되는 N차도 발견이 되었고요. 동구 지역 식당 모임 이런 데서도 발견돼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영국발 변이가 퍼져 있는 것으로 잇따른 변이 확산에 대구시는 이번 한 주를 영국 변이 바이러스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를 대구에서 직접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와 식당, PC방 등의 심야 영업 제한 명령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5월 31일 0시부터 6월 6일 24시까지 일주간 연장 시행하고 유흥시설 감염이 우려되는 건 대구뿐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4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춘천도 유흥주점 관련 감염이 지속하면서 2단계 거리 두기를 한 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 김해와 양산에서도 유흥시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고위험 시설 집단 감염에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군에서 3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9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원주 공군부대 병사와
정읍 육군부대 병사는 휴가를 다녀온 이후 확진됐고 철원 육군부대 병사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됐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 기준 국내 격리자는 877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27,740명이며 지금까지 군에선 884명이 완치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개별 계약분 일부가 오늘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은 내일 낮 12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30살 미만 진료 보조자 등이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지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90%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다음 달 5일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요수송기 KC-330을 다음 달 2일 미국으로 보내서 얀센 백신 이송 작전에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얀센 백신에 접종받는 국방 외교 관련자 가운데 30살 이상, 60살 미만 군인 가족과 군부대 출입자도 포함되며 이번에 얀센 백신에 접종받지 않는 대상자는 원래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접종 순서가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맘때면 울산 대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꽃축제가 열리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꽃을 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울산시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만 송이의 장미로 꽃밭을 이룬 울산 대공원의 장미정원입니다. 12개국 265종의 장미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장미가 활짝 피는 지금부터 장미정원에는 축제가 열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방문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방문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축소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장미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거대한 축제는 없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2년째를 맞은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축구장 80개 크기의 정원에는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안개꽃까지 봄꽃이 활짝 피었지만 국가정원 지정 전부터 열리던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봄꽃을 보기 위해 국가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울산시는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 1,5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90억 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몫입니다. 나머지는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나 업무 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역 지침은 무리수라면서 일부 탄력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심경청 프로젝트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는 문화예술인과 만났습니다. 소극장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완화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고 방역 지침을 각 소극장마다는 가장 열심히 잘 따르고 있고 방역 지침에 대해서 극장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를 해줘도 송 대표는 일률적 방역 지침부터 지적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600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데 전체 5천만 국민을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잉,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공연 분야 규제의 탄력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정부의 코로나 프리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송 대표가 문화예술계에 고충을 들으며 한 말이지만 정부 방역 지침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실제 방역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연휴에 맞춰 지급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일상과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서 이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민 달래기용 솜사탕 같은 전 국민 위로금 지급에 앞서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부터 수행하길. 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곡간을 열어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과 백신 수급 안정화 기대감으로 당청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로 지난 3월 초 LH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7%포인트 내린 56.3%로 11주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 간 격차가 11주 만에 10%대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16% 넘게 지지율이 올랐고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로는 20대와 40대에서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35.6%로 0.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0.8%포인트 오르며 3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국민의당은 7.1%, 열린민주당 6.5%, 정의당은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경우 여당도 동반 상승하는데 민주당 상승폭은 미미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5.1%포인트로 줄긴 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이준석 돌풍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주 여론 동향이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기후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행사장에 우리 전통 산수화가 디지털 기술로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이어 거대한 숲으로 변한 무대에 문 대통령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문 대통령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지난날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면서 황폐해진 자연을 되살린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합니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영상 메시지로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50여 명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We have to do all this because even the most committed government cannot bring about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on its own. We need businesses to play their part too.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에는 직접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여하는 정상 토론 세션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존 케리 기후 특사도 참여합니다. 이후 밤 11시부터 폐회식과 함께 참가국의 공동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 P4G 정상회의는 마무리되는데 서울 선언문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 이행, 해양 오염 해결 국제협력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에서 개막한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어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까지 행진하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성이 없는 공허한 말잔치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을 외치는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마무리하지 못한 인사청문회부터 속개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했고 재송부 요청까지 온 상황에서 청문회를 다시 여는 건 어렵다면서 청문 보고서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네, 지난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쏟은 200kg짜리 돌에 맞아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건설의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시간을 조작하는가 하면 지침도 따르지 않아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많았다는 내부 관계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지상 43층, 지하 7층짜리 대형 오피스텔 건설 현장. 이곳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첫 작업에 나서기 전 최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켜지기는커녕 허위 보고와 조작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 속에는 근로자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현대건설 직원이 시계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자는 교육 시간을 다 채웠다는 보고를 위해 시계를 조작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채워진 적은 없었어요. 7시로 사진 한번 찍고 다시 그 동영상이나 그 화면을 바꾼 다음에 9시, 10시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매일이었어요. 현장 근무 인원과 교육 인원을 맞추기 위해 가짜 서명을 남발하는가 하면 사인 주신 거는 딱 91명인데 예. 그 작업일보를 다시 보니까 10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수가. 예. 네, 그래서 이거 사인 뭐 아무나 이름해서 넣으려고 그 명단 달라고 한 거거든요. 명수 맞춰야 돼서.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받아야 하는 재교육에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한 정황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대체인으로 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주치사 찍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찍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진만 찍자고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워 크레인을 작동할 때는 옮겨지는 자재 아래 근로자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 150m 높이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3톤이 넘는 거푸집을 나르면서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철제 거푸집을 위로 들었는데 들자마자 바람이 강해지니까
그 철제 거푸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걸 그 옥상으로 내렸습니다. 작업자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들은 많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현대건설 직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고 유발을 돕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부당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제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리자 측은 원칙대로 교육 시간을 지켰다며 시계를 만지는 사진은 교육 장면을 찍어 보고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교육인원 허위 보고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선 모두 하도급 업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대체소명한 적이 없고 다 오시라고 해도 업체에서 거절을 거의 하는 거죠. 그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업체도 여기 계시면 안 된다 하고 공지 계속 하고 하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그 안 따라주고 저희가 계속 거기 상주를 못하는 부분에서 현대건설 본사는 현장에서 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안전교육과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반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공장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34살 A씨가 자동차 부품 운반 로봇에 눌렸습니다. A씨는 동료들에게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는 잠시 화장실을 간 동료가 담당하던 일을 숨진 노동자가 해주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와 목격자가 없어서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공정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관련해서 실종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제출해 확인한 결과 친구 A씨의 휴대전화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였는데 충전을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정확한 일시와 경위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혈흔 감식 등으로 손 씨의 죽음과 A씨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린 30대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미 8군 평택기지 소속 가사 34살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헌병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밤 10시 반쯤 서울 이태원동의 거리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40대 운전자를 몸으로 덮쳐서 넘어뜨린 뒤 폭행하는 등 한국인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며 조만간 절차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빠에게 업힌 생후 22개월 아기가 바닥에 떨어져 까무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막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길을 뚫어준 경찰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꽉 막혀 꼼짝 않던 차들이 갑자기 황급하게 비켜섭니다. 빨간불에도 내달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난폭운전 같지만 다름 아닌 경찰차입니다. 여기도 신호를 좀 위반하고 조금 이제 역주행을 좀 했거든요. 여기 차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반쯤 다급한 112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등에 엎였던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거품을 물고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했지만 길에는 이미 퇴근하는 차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 부모가 다급한 마음에 112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즉각 에스코트에 나섰습니다. 아기가 좀 낙상을 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 저도 아이가 3명이 있어서 제 아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출동을 했고요.
응급 환자가 있다는 다급한 무전에 시민들은 썰물처럼 빠지며 길을 터줬지만 때로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도 무릅썼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30분 걸려 갔을 병원에 10여 분 만에 도착했고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무사했습니다. 아기가 다쳐가지고 지금 빨리 출동해야 된다 긴급 요청을 받고 빨리 출동을 요할 때는 우리 경찰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황에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며 경찰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6.25 전쟁에 참전하고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된 고 윤덕용, 강성기 일병이 전사한 지 70여 년 만에 오늘 가족의 품으로 귀환합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서 유가족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해발굴 감식단장, 한민고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합니다. 이번에 귀환하는 고 윤덕용 일병과 고 강성기 일병은 지난 1951년 8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격전이 벌어졌던 강원도 백석산에서 2017년 6월 국유단과 육군 21사단 장병들에 의해서 수습됐습니다. 네,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보가 없고 정작 가서는 뭘 하고 살지가 걱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어울림 마을을 조성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주민 70%가 귀농한 마을을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된 농촌입니다. 주민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울력에 나섰습니다. 무궁화와 원추리 등을 심어 마을 입구를 꽃으로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고 전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부터서도 귀농 귀촌을 했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학금 유치와 일자리 소개, 폐간을 고쳐 빌려주는 사업 등입니다. 이 마을 주민 100여 명 가운데 70%는 이사를 왔습니다. 학생 30여 명을 위한 마을 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귀촌이나 귀농 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훨씬 다른 마을보다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귀농산 어촌인들이 원래 주민과 잘 어울려 정착할 수 있도록 어울림 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10곳을 선정해 마을 경관 조성과 융화 프로그램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어떤 귀농 귀촌에 대한 기술도 습득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습득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남으로 귀농 등을 하는 인구는 한 해 4만여 명. 어울림 마을은 도시민이 오게 하고 현지인들과 더불어 잘 살게 하고 결국은 떠나지 않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신한류 시대의 콘텐츠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콘텐츠를 손에 넣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새로 나온 책을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쓰는가 하면 세계 각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K-드라마. 이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가 콘텐츠를 주제로 새 책을 내놨습니다. 저자는 콘텐츠의 시대 21세기엔 우선 속도와 효율 위주의 평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융합하고 창조하면서 6가지의 사고 혁명을 일으켜야 콘텐츠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한테는 텍스트 자폐증이 있어요. 뭐 매뉴얼이 하나 딱 주어지면 거기에 충성해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기득권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려야 21세기적 사고로 갈 수 있고 21세기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의 악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탐구해보는 책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로 공립학교 상담사로 활동해온 저자는 개인적 경험이나 대중에게 친숙한 사건을 토대로 인간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스스로 교육계의 이단아라고 칭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교사의 현실을 신랄하게 전합니다. 마치 실황 중계를 보는 것처럼 가볍게 읽는 동안 학교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하거든요. 이를 통해 교사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심층적으로 비판한 책입니다.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자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정책을 동원해 완전 고용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가 나란히 에이스의 호투를 앞세워서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습니다. 네, 두산의 로켓은 평균 자책점, LG의 수아레즈는 다승 부문 선두에 나섰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 에이스 로켓이 삼성 타선을 손쉽게 맞춰 잡으며 아웃카운트를 추가합니다. 삼성이 자랑하는 중심 타선 구자욱과 피렐라, 오제이를 공 11개만으로 잡아낸 3회가 압권이었습니다. 7회까지 안타 3개만 맞고 삼진 4개를 잡아내며 1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5승째를 수확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을 1.99에서 1.91까지 낮췄는데 10개 구단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지키며 이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두산은 로켓의 호투 속에 양석환과 김인태의 홈런포로 앞서 나가며 삼성을 4대2로 이겼습니다. LG 에이스 수아레즈 역시 로켓의 질세라 눈부신 역투를 펼쳤습니다. 최고 시속 151km의 강속구를 앞세워 6회까지 키움 타선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7회 김흥빈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는 등 2점을 내줬지만 시즌 6승째를 거두며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LG는 2회 말에만 최은성의 싹쓸이 3타점 2루타 등을 묶어 대거 5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3대3으로 팽팽하게 맞선 9회 초 KT의 선두타자 알몬테가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를 쳐냅니다. 신봉기의 보내기 번트로 잡은 원아웃 3루 기회에서 대타 유한준이 천금 같은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아냈습니다. 이틀 연속 기아를 꺾은 KT는 두산에 진 삼성을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며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E1 체리티 오픈에서 지한솔 선수가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날까지 한타차 선두를 달린 지한솔은 마지막 날 경기에서 5타차를 더 줄이면서 2위 하민송을 2차타로 따돌렸습니다. 지한솔은 2017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개인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언더파 공동 3위에 오른 장하나는 여자 골프 사상 처음으로 통산 상금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남자 대회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는 문경준이 최종 합계 8언더파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문경준은 2015년 매경 오픈 우승 이후 6년 만에 개인 통산 2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5월은 하루 걸러 비가 내릴 정도로 비 소식이 잦았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는데요. 밤사이 요란한 비를 쏟아냈던 비구름이 약해지면서 지금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어 오전 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6도,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비 예보가 자주 들어있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지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는데요.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향한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예의 글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 종료로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